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지금 심화편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학원으로 들어왔고요. 너무 방대한 양을 지금 공부를 했을 텐데 절반 왔습니다. 절반 왔고 뒤쪽에 이제 조선시대 후반부부터 근현대까지가 좀 분량이 약간 자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한 권을 끝냈으니까 좀 힘을 내서 나머지 한 권도 또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후반부, 지금 후반부 내용이 많아요. 사건도 많고 촘촘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눠서 배우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시기를 나눈다는 건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있으니까 나눈다는 거겠죠. 조선 전기에 비해서 후기에 뭐가 변하는지를 좀 보시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내용을 학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문제풀이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선시대 후반부로 넘어와서 이제 조선 후기의 정치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 전기 파트 할 때도 내용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한 4페이지 정도로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하나가 다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엄청 방대한 사건들이 많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어요. 조선시대를 전기의 정치, 후기의 정치 이렇게 배우시는데 조선 왕조가 한 500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4페이지로 약 한 200년, 300년에 가까운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거를 4장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렵겠죠. 여기는 약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이게 어떤 사건이구나 이런 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지금 우리가 시험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압축본을 보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은 왜 한 권짜리나 만화로 나온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거 있잖아요. 스토리로 기억을 해야 오래 가요.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은 줄거리 안 까먹는 것처럼 이렇게 암기한 건 까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좀 이해하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승전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여유 있게 공부하시는 분이면은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나중에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얘기네? 이거 누구 얘기네? 이런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조선 후기 정치. 조선 후기 정치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거 붕당 정치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맨날 국회의원들 막 싸우고 하는 게 TV에서 많이 나오죠. 붕당 정치 혹은 이제 좋게 말하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정당 같은 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는 거의 독재나 다름이 없죠. 실제로는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 정당이 여러 개 있어야 거기를 좀 건강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로 좀 보는데 이게 좀 심하게 되면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네들의 이득만 취하려고 했던 그 붕당 정치 시기가 있는데 약간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기고 붕당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왕하고도 싸우는 거죠. 왕도 여기에서 자기의 권력을 좀 중심에 잡기 위해서 이걸 좀 활용하는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붕당 정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데 광해군 때부터 좀 볼게요. 광해군. 광해군에서 효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붕당 정치가 어땠냐면 우리가 원래 붕당이라는 게 생기고 서인이 있고 동인이 생기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들이 또 나머지로 이제 분화가 돼요. 정열이 모반 사건 같은 거 거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광해군이 등극했었던 시기에는 북인이라고 있단 말이죠. 북인이 이제 광해군 시기에 가장 잘 나가던 소위 이런 사람들인데 이 북인이 서인이나 남인같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붕당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국을 완전히 꽉 잡고 있다가 서인 세력이 일으켰었던 인조반정이 있어요. 인조반정으로 서인 세력한테 졌기 때문에 북인은 완전 몰락을 합니다. 광해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북인들은 광해군이 그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완전히 같이 몰락을 하게 돼서 더 이상 붕당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여기서 북인은 소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인이 밀어줘가지고 이제 임금으로 등극한 사람이 인조입니다. 그러면 인조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서인들을 의견 무시할 수가 없겠죠. 좀 휘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자, 광해를 몰아내고 임금이 된 인조.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 서인의 주도 하에 얘네들은 단독으로 가진 않고요. 남인의 일부 세력을 정치에 참여도 시키면서, 왜냐하면 서인들이 어차피 중요한 자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필요한 부분에만 남인을 쓱쓱 넣어서 같이 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존 체제로 가요. 북인은 거의 독주였다면 서인은 이 북인한테서 약간 뭘 배운 거죠. 그래서 공존하는 상호 비판, 공존으로 서인 플러스 남인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갑니다. 물론 당연히 세력은 서인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그리고 인조 다음에 효종이란 사람이 되면은 효종도 당연히 인조 아들이니까 서인의 그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근데 보니까 병자호란 있었잖아요. 병자호란. 병자호란 이후의 흐름이 어떠냐면, 우리가 아주 치욕적으로 항복을 하잖아요. 인조 때 병자호란 당하고 나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나서 효종은 또 누구냐? 이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랑 같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인질 생활을 9년 넘게 하고 돌아온 그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이죠. 이거의 수치스러운 마음과 이런 걸 누구보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명분적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저 나쁜 청나라 오랑캐 놈들, 우리한테 굴욕을 준 저놈들한테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북쪽을 정벌하리라, 언제는. 이런 걸 북벌이라 그래요. 북벌. 자, 북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인은, 그러니까 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요쪽의 서인들은 북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인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하면서 반대하는 게 남인이에요. 그러면서 대립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서로 공존이 잘 됐는데, 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북벌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는 서로 생각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자, 예송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대표적인 탁상 공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와, 정말 쓸데없는 거의 논쟁의 끝판이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예송인데, 여기 날개 설명이 지금 파란색으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날개 설명을 보시면 예송, 성리학에서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예법을 둘러싸가지고 하는 논쟁인데, 이 사람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을 입냐를 놓고서 되게 굉장히 질이 멸렬하게 싸운 거예요. 이게 예송 논쟁인데, 자, 논점은 뭐냐면, 효종 임금이 죽어요. 효종 임금이 죽고 효종의 부인인 효종의 비도, 왕비도 사망을 했을 때, 이 효종이,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인데, 소현세자가 갑자기 비명행사를 하면서 갑자기 임금된 케이스죠. 둘째 아들이라고요. 둘째 아들.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인데, 그렇다면 자, 자의대비라고 효종의 그 새엄마가 있겠죠.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사망했을 때에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와 아들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 상복을 며칠을 입을 거냐, 이걸 놓고 싸웠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게,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남인과 서인이 둘이 다른 얘기 하거든요, 여기서. 자, 그러면 대비마마가 아들과 며느님의 그 장례에서 이 상복을 얼마나 입을 거냐, 이게 되게 미묘한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1차 예송이 있고요, 2차 예송이 있어요. 자, 효종이 사망했을 당시에요. 효종이 처음에 사망을 했을 때 1차 예송의 결과 서인과 남인이 각각 뭐라 그랬냐면, 서인은 뭐라고 했냐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 역사 배울 때 빼먹지 않고 나오는 사람인데, 거의 이 사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그냥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동방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주자다, 성리학 만든 그 정리한 주자, 동방의 주자라고 불리는 그 정도의 어떤 명성을 갖고 있는 아주 거두예요. 거두. 다 이끄는 리더인데, 송시열이 신권을 강화, 왜냐면 임금을 만들어준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반정공신들이잖아요. 이 반정공신들의 이미지가 있어서 얘네들은 호락호락하게 임금 말에 네네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틀리면 자기들이 왕도 바꾸고 하는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신권 강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금을 막 이렇게 모신다기보다는 뭐 임금을 만들어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옆에서 잘 보필을 해야 왕도 안전하게 가지,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신하들의 권력에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년만 입으세요라고 한 거예요. 1년만.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면, 남이는 뭐라 그랬냐면, 허목이란 사람이 있어요. 허목. 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왕 중심으로 봐야지. 그래서 3년설 입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원래 장남이고 그러면 장남이 죽었을 때 복상을 3년을 해요. 3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 송시열 쪽은 서인 쪽은 아니 임금이 되기는 하셨지만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니까 장남이랑 똑같이 복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왕도 똑같은 선비인데 똑같은 성리학자인데 같은 법을 적용해야지 라고 보는 거고 이거 약간 왕도 약간 무시하는 거잖아요. 장남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놓고서 이게 깐깐하게 구는 거죠. 근데 남이는 조금 달라요. 남이는 일단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셋째 아들이냐 중요하지 않다. 임금이 된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왕이 됐다면 장남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장남이 죽었을 때 입은 거랑 똑같이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아들인 현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인 손을 들어주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첫 번째 예송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직 본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힘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남인이 마음에 들었지만은 그래도 서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섯을 퍼렇게 있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현종도 임금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내 세력도 조금 생기고 돌아가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걸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자기 아버지를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해주는 쪽을 편들어주고 싶겠죠. 그게 2차 예송 때 일어납니다. 2차 예송. 이제 효종의 비가 사망을 했을 때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똑같이 자의대비가 또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며느님의 장래에 이 상 중에 몇 년을 복상을 할 거냐 이거를 놓고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한결같이 서인은 신권 강화론을 내세우면서 9개월 차남의 며느리 죽은 거랑 똑같이 9개월 입으세요 라고 주장을 했고 남이는 여전히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왕권 강화론을 바탕으로 무슨 소리 장남의 며느리 죽은 거랑 똑같이 1년설 가야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현종이 이제 자기 좀 이제 힘도 좀 있고 안정화가 되고 나니까 남인 손을 들어줬단 얘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싶을 수 있는데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느냐 그리고 어느 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있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당시의 정치의 상황을 또 파악할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자 그래서 현종 시기에 2차 예송이 끝날 때 승자는 남인입니다. 지금 남인이 좀 우세해요. 남인이 우세한 상태에서 이제 뒤쪽으로 가서 숙종 시기로 넘어가 봅시다. 숙종. 자 숙종 때 또 뭔 일이 있었냐면 붕당 정치가 뭔가 여기서는 뭐 그렇게 건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서로 그렇게 피 튀기는 뭔가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가 변질되는 시점이 이제 숙종 때입니다. 숙종이 또 대단한 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완벽은 뭐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정치도 웬만큼 하면서 신하들을 아주 쥐락펴락했었던 사람 이런 걸로 숙종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자, 붕당 정치의 변질을 불러온 사람이 왕입니다. 왕. 환국이라는 거라거든요. 여러분 공기 탁할 때 창문 열어가지고 환기하잖아요. 뭔가 공기를 한번 다 쓸어서 완전 전체 교체해버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손바닥을 완전히 탁탁 뒤집는 것처럼 완전히 전면적으로 뭔가를 바꿔버리는 거. 이게 환국입니다. 숙종의 정치 스타일이 이랬는데 숙종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팀을 격하게 이뻐했다가 또 얘네를 내팽개치고 또 다른 팀을 격하게 이뻐했다가 또 얘네들 조금 더 얘네들이 이제 나를 사랑한다 보다 생각되면 또 패대기 치고 또 딴 데 또 이뻐하고 이걸 반복을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숙종의 일을 보면은 사실은 이 숙종이 여성 편력으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숙종하면 생각나는 여성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극에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봤었던 대부분의 스토리 주인공들이 다 숙종시기 인물들이에요. 뭐 장희빈 알 거고 인현왕후 알 거고 숙빈최 씨 알 거예요. 이 세 분이 다 똑같은 사람 부인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렇죠. 역사적으로 너무나 드라마틱한 스토리 갖고 있는 분들인데 다 숙종 부인입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숙종 아니었으면 사극 못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진 분인데 여성 편력이 심했던 거가 사실은 정치 스타일이 똑같아요. 이것도 단순 여성 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소속된 붕당이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소속된 붕당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용도로 여성을 좀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조금 더 많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편당적인 인사조치 이게 뭐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졌다는 얘기잖아요. 골고루 쓰고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긴 해. 서로 싸우지 마. 이게 아니고 네 말이 전적으로 옳아. 너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신하들은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제는 막 우리 좋다고 하다가 다음 날은 나가래.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되는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궁궐이 들썩들썩합니다. 자, 크게 3번의 환국이 있었습니다. 3번. 이거 왜 일어나는지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일어났었던 환국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예속 논쟁에서 마지막 승자가 지금 남인이었잖아요. 남인이 우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숙종이 등극했을 때에도 남인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숙종이 남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의정까지 올라간 되게 높은 고위관직의 사람인데 이 허적에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집안 행사가 있다는 걸 숙종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안 행사를 하는 날에 비가 온다는 거야. 비가. 그래서 숙종간에는 집에 행사한다고 했는데 마당에 이렇게 잔치할 때 비 오면 곤란하겠는데? 이러면서 비가 와도 잔치를 할 수 있게 왕실에서 쓰는 유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름막이에요. 기름막. 기름을 칠해가지고 방수가 되는 천막이 있거든요. 이거를 빌려주라고 한 거예요. 저기 허정네 집에 유막 좀 빌려주고 와. 이거 필요할 텐데. 자기 깐에는 마음 씀씀이 있게 딱 쓴 건데 신하들이 막 우물쭈물하더니 저기 그게 벌써 가져갔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숙종이 여기서 꿈틀한 거예요. 뭐야? 내가 가져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왕실의 물건을 사사로이 막 사용을 해? 이거 아주 나를 임금으로도 안 보내? 요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숙종이 대단히 분노를 하게 되고 그때 마침 요거로 또 서인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숙종이 터질 것 같은데 요 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이 허적이라는 사람의 서자가 있습니다. 서자. 허견이라는 서자가 있는데 약간 좀 망나니 같이 노는 애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집니다. 그러면서 허적이랑 윤휴 등등등 이 남쪽에 해당했었던 남인들이 대체로 다 몰락을 깨꼬닥 해버리고 서인이 다시 등극을 합니다. 예속 논쟁의 후반부에 패배하면서 잠깐 깨갱했다가 이제 요 사건으로 다시 한번 정치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서인들이 야, 얼마 만에 다시 잡아본 권력의 맛이냐 이러면서 이 남인놈들 다 죽여버리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인들 사이에서도 남인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를 두고 이거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 강경파였던 사람과 온건파였던 사람들이 조금 나뉘어서 이때 서인이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온건파들은 아마도 남인 쪽에 자기 지인도 있고 뭐 제자 관계를 얽힌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겠죠. 이게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무 자르듯이 막 딱딱딱딱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너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서로 지인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황국이 요거였어요. 여기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뿅 하고 등극을 하는데 자, 두 번째 환국은 기사환국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희빈이라고 하는 희대의 미녀가 있었고 숙종이 굉장히 장희빈을 예뻐하죠. 근데 숙종이 장희빈한테서 첫 아들을 봐요. 숙종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들을 본 나이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28살에 첫 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훗날의 경종이거든요. 28이면 지금은 한 개도 늦은 게 아니지만 예전엔 결혼을 상당히 일찍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왕비 말고도 부인을 여러 명 두기 때문에 좀 늦게 아들을 보긴 한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죠, 숙종이. 안 그래도 장희빈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의 첫 아들을 안겨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장희빈의 아들을 나중에 경종이 되는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 원자, 세자 이렇게 나오죠. 원자가 뭐냐면 원자, 여기 날개 설명 있죠. 원래는 원자를 왕이랑 왕비 사이에 낳은 장자를 칭하는 말이 원자예요. 왕비하고 왕 사이에서 첫 아들이 나오면 장남이 태어나면 그 친구가 원자인 건데 지금 장희빈은 후궁이잖아요. 근데 후궁의 아들을 감히 왕비의 아들한테나 주는 원자로 책봉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펄쩍 뛰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원자가 정해지면 얘는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탄대로의 왕위 계승권자가 되는 게 바로 이 원자의 호칭을 받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장희빈은 또 남인 쪽이에요. 남인. 근데 서인 쪽이 또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지금 남인 몰아내고 여기서 서인이 또 뿅 상승을 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왕비였던 인현왕후가 또 서인 쪽 사람이에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서인, 송시열 등등이 막 올라와서 아니되옵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송시열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이낙우도 그때 젊거든요. 되게 젊은 사람인데 20대에 굉장히 창창한 나이인데 아니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후국이 낳은 아들을 원저로 책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왕비가 아이를 못 낳거나 아프거나 해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국이 낳은 아들을 올릴 수가 있지만 이거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이 말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숙종은 사사건건 뭐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는 서인과 송시열이 꼴도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송시열을 관직을 다 빼앗고 유배를 또 보내게 되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송시열이 여러 명의 왕을 모시면서 왕인 숙종조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내가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면 송시열이 또 이거 하지 말라고 반대할 것 같은데 이쯤에서 죽여버려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서울에서는 송시열을 죽일 수가 없어요. 송시열같이 명성이 높은 선비를 죽이면 이런 사람을 죽이면 성균관에 있는 애들이 다 뛰어나와서 우리도 죽여주소서 이럴 거거든요. 거의 뭐 한 몇천 명 뛰어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흑역사예요. 그럼 또 암군이라고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숙종도 그게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머리를 좀 씁니다. 송시열을 죽이고 싶은데 서울에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서울 바깥쪽에 이를테면 지금은 뭐 휴게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약을 기습적으로 내려버려요.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서울 안쪽에 입성하기 전에 기습적으로다가 이제 사약을 내려버리는데 송시열도 이거 안 먹으려고 무지 버텨요. 왜냐면 어쨌든 서울 문턱만 넘어 들어가면 이제 선배들이랑 학생들이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뛰어나와서 어떻게든 막아줄 거니까 만인소든 뭐든 막아주겠죠. 근데 이제 아는 거죠. 숙종도 아니까 금부도사를 보내서 반드시 이 한양 안쪽에 들어오기 전에 죽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세약을 받은 건데 이분이 이거를 안 먹으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장정들이 붙들었는데도 힘이 너무 좋아서 노인이 엄청 힘이 좋아갖고 그 주막에 문짝을 뜯어다가 이렇게 송시열을 찍어 누른 상태에서 사약을 먹였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막 온화하고 뭐 살아있는 주자다 막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 치고는 상당히 질척거리는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막 경건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깔끔하게 사약을 마신 게 아니라 안 먹으려고 막 용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약을 거의 들이붓다시피 했는데 이거를 사약을 들이부으면서 막 숙종과 그 집안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막 중얼중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일파만파 퍼지긴 했는데 차마 송시열의 제자들이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할 수가 없었던지라 이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어딘가에 기록되지는 않았고 이렇게 추잡하게 죽었다는 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약간 야사처럼 루머로 뒤바뀌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장희빈이 이렇게 죽었다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양쪽에서 사람들이 잡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사약을 이렇게 위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옛날에 그런 영화랑 사극 장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완전 픽션이고요. 말이 안 됩니다. 장희빈 아들이 나중에 경종이잖아요. 경종. 세자란 말이죠. 세자. 어떻게 세자의 생모를 그렇게 양쪽에서 잡고 사약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말도 안 되고요. 사약으로 죽은 거는 맞는데 누가 먹인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은 자살용 사약을 내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여튼 여기서 경신황국에서 서인이 뿅 하고 또 짱짱하게 잘 나가다가 이 기사황국에서 송시열이 사약받고 죽고 하면서 또 서인들이 쓸려 내려가듯이 죽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남인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됐고 희빈 장씨의 아들이 나중에 세자 되고 원자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희빈이 소속돼 있었던 남인의 세력이 또 커집니다. 서인의 대표격이었던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왕비 자리를 빼앗기고 바깥쪽으로 나가고요. 이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이 됐었죠. 장희빈은 역사상 조선 역사상 궁녀에서 출발해서 후궁이 되고 왕비까지 찍고 내려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5년 정도는 왕비를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환국이 일어나고요. 자, 세 번째 환국을 보겠습니다. 남인들이 인현 왕후의 복위 운동을 전개했었던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다가 또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현 왕후가 살아있는 것도 좀 찜찜하고 인현 왕후가 젊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걸 막으려고
뭔가 보이지 않는 정쟁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 투쟁들이 있었던 건데 요거 실패하면서 남인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인현왕후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여기에 사실 생략된 사건이 뭐냐면 인현왕후가 갑자기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인현왕후가 복권돼가지고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 인현왕후가 시름시름 앓다가 또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현왕후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인현왕후가 죽은 이유가 사실 뭐 장희빈이 저주를 해서 그렇다더라. 요런 얘기가 막 또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장희빈이 요 사건으로 또 왕비 자리에서 다시 내려가고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가 되고 나니까 여기에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카더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다가 막 구슬하고 어디에 뭐 부적을 써가지고 뭐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숙종이 나중에 이 얘기를 정말 믿어가지고 실제 왕비 처소 주변을 파보니까 저주물들이 나와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왕자의 세자의 생모가 아니 이렇게 사특한 짓을 할 수가 있냐 도저히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사약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서인과 남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와중에 마지막 환국이 끝났을 때에는 노론과 소론만이 남아서 서인이 분화해 있었던 노론과 소론만이 남아서 각자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걸 쭉 가져가게 되는데 영정조 시대 이어가는 동안에 그렇기는 한데 이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신하들은 얻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음 환국에서 다 뺏기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무언가를 얻었던 사람은 왕이에요.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왕권은 강해집니다. 업그레이드가 계속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을 예뻐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와중에 왕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 그리고 왕에게 밉보이는 사람 이런 게 정해지는 과정에서 왕의 권력만 뚜렷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숙종은 이걸 원해서 아마 환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식의 심리전에 되게 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남인 좋아했다가 서인 좋아했다가 다시 남인 좋아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가스라이팅 같은 건데 그걸 굉장히 잘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서인이 분화했다는 노론과 소론이 있어요. 노론, 소론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조금 올려가지고 보면은 자, 노론, 소론들끼리도 원래 우리는 그룹이 두 개로 나뉘어 있으면은 원래 같은 편이었어도 두 개로 나뉘면 분명 싸우게 됩니다. 여기 보이죠? 노론과 소론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 환국 이후에 남인이 완전히 깨갱행 축출이 되면서 얘네들이 없어지거든요. 얘네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노론과 소론이 남아서 이들끼리 뭔가를 하게 되는데 자, 경종 임금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경종이 또 몸이 약해가지고 또 애도 못 낳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왕이 계승 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불안하다. 근데 지금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배다른 이복 형제를 데리고 세자가 아니라 형제 제자를 써가지고 왕세제 책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배다른 동생이었던 영조가 훗날의 영조가 이 왕세제로 책봉이 되거든요. 요 문제와 대리청정을 둘러싸고 둘 사이에 굉장한 대립이 격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신임사화가 뭐냐면 훗날의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문제 그리고 대리청정 문제 경종이 아프니까 건강한 이 연인군이 훗날의 영조가 대신 대리청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경종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소론이라고 보고요. 연인군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을 노론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연인군이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영조를 밀어준 사람들인데 영조도 결국에는 노론이라는 집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지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정쟁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 보면은 자 영조 시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붕당이 심해지니까 붕당 정치가 심해지고 숙종 때 황국 정치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쓸려 내려가듯이 죽었기 때문에 영조가 등극하고 나서는 자기도 다 봤잖아요. 이 붕당 정치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고 얼마나 사람을 진절머리 나게 하는지 본인 아버지긴 하지만 숙종의 황국을 보면서 약간 좀 환멸을 느꼈던 게 좀 있기 때문에 영조 시대부터는 어느 한쪽을 막 이렇게 편들어주고 하는 그런 거 없이 붕당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요. 왕이 정점에 있으면서 너무 투닥거리지 않게 이상한 정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탕평정치라는 걸 합니다.
사실은 처음 탕평이란 말을 쓴 거는 숙종이지만 숙종은 전혀 탕평을 하지 못했어요. 아주 편당적인 정책을 했죠. 말로만 탕평을 했지 실제로 뭔가를 시행하지는 못했는데 영조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탕평 교서라는 걸 발표를 해요. 탕평에 대해서 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누구 하나 이뻐하고 그런 거 안 할 거야. 다 골고루 할 거야. 골고루. 싸우지 마 니네. 이런 식으로 교서를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영조가 즉위하고 나서 본인은 탕평을 한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굉장한 혼란기의 시련을 몇 가지를 맞이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인좌의 난입니다. 정계에서 나중에 소론이 축출이 되고 남인은 완전히 또 몰락하잖아요. 이 남인의 세력 중에 일부가 영조가 즉위한 거를 보고 의심을 품어요. 왜냐면 영조가 임금이 되는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경종이 몸이 약한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죽을 건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몸이 약한 거랑 죽을 병에 걸린 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좀 다른 문제예요. 경종이 너무 순식간에 죽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가 퍼집니다. 뭐 영조가 올린 어떤 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죽었다더라. 쓰면 안 되는 너무 독한 약재를 썼다더라. 이런 카더라가 무수히 난무합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뭔가 영조가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소문이 솔솔 피어나는데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영조하고 노론이 뭔가 관계가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급기야는 이인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경종을 죽이고 너 임금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조가 이 난을 진압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진정들 하고 약간 이거는 몰락한 정계에서 축출됐었던 소론이랑 남인애들이 주로 요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조 입장에서는 이런 트러블이 없으려면 얘네들도 골고루 써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 거죠. 요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나는 소론, 노론, 그리고 남인들까지 두루두루 다 인재라면 다 어느 당이다라는 거에 구애 없이 다 똑같이 할 거야. 탕평할 거야. 인재는 골고루 등용할 거니까 중요한 거는 붕당이 아니고 너희들이 속한 붕당보다는 너희들이 인재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나는 거기에 집중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요. 이거 자체도 당시에는 크게 사람들이 별 호응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면 영조의 탕평 정치는 어땠느냐? 탕평파라고 하는 걸 등용을 해요. 좀 온건하고 어느 한쪽에 안 치우쳐지고 좀 공명정대한 사람들이 조금 있죠. 이 좋게 말하면 공명정대하고 온화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좀 회색지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둥글게 둥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온건하고 타협적인 탕평파를 중요시하면서 왕이 뭔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중간파를 기용을 하는 완론탕평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왕권을 좀 차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게 되고 나 진짜 탕평할 거라니까?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비석도 세웁니다. 붕당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국가의 최고 대학교, 최고 국립학교가 성균관이거든요. 지금도 성균관대학교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그 안쪽에 옛날 성균관의 문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학교 입구에 아직도 이거 서 있어요. 성균관의 입구에 탕평비라고 하는 여기 지금 탕평비 있죠? 누각에 들어가 있는 탕평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라는 게 나와요. 붕당끼리 서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옛날에 과거 시험이 진짜 힘든 시험이에요. 그러면 과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들어갔다면 어떻게든 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나와 같은 학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고 오고 싶겠죠? 근데 과거 시험은 진짜 힘들거든요. 엄청 힘든 시험이에요.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이조전랑은 얘네들이 요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막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되게 중요한 자리에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 사람을 여기다가 수월하게 들어가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싸운 거거든요. 후임자를 누구를 추천하냐를 놓고서. 그러면서 이제 요런 거, 뭔가 부정적인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없애자. 3사 관리 선발을 했었던 관행,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잘하니까 뽑읍시다. 이 사람 여기다가 배치합시다. 이렇게 천거하고 추천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애자. 이것 때문에 더 싸우는 것 같아. 나름대로는 붕당이 안 싸우게 하려고 나름의 조치를 지금 조금 취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하기는 해요. 하다못해 여기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서로 그만들 싸워라 라고 하면서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도 이때 유래됐다고 보고 있잖아요.
컬러가 들어가 있는 식재료를 넣어서 자 봐라 두루두루 어울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조금 세뇌시키려는 그런 액션을 좀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계점은 뭐냐면 영조 본인이 강력한 왕권을 나중에 구축은 해요.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치세 기간이 52년이에요. 52년. 그 어떤 임금도 이렇게 길게 통치하지 못했어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특정 시기가 되면 진짜 궁궐의 최연장자가 아예 영조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오래 정치를 한 노련한 정치가가 없는 거예요. 왕은 진짜로 찐으로 이 궁궐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정말 갖은 정치적인 것들을 다 겪은 정말 노련한 정치인이 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왕권을 서서히 만들어서 50년을 만든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싸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너네 지금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르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진짜로 화해한 게 아니었단 얘기죠. 영조가 너무 무서우니까 서슬퍼러니까는 그냥 앞에서는 화해하는 척하고 뒤로는 계속 싸웠어요. 완벽한 탕평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잠깐 그냥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영조도 삐끗 한번 하죠. 영조 치세기의 가장 오점이 이거 아닙니까? 이모화변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있는데 사도세자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쥐주라고 하는 쌀통에 가두어서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벽파하고 시파라는 걸로 또 나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가 있고 저 정신 나간 왕자는 죽어도 싸다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이러면서 또 심한 붕당으로 또 분리가 또 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또 이 카오스로 빠져드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영조가 사실 사도세자 사건만 제외하고 보면은 정치적으로 백성들한테는 좋은 임금이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경종이 세자였던 시절에는 아무도 영조한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아예 왕위 계승권자에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나이가 되면은 궁에서 다른 왕자들은 나가 살거든요. 영조는 밖에 나가 살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바깥쪽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평민의 생활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궁궐 안쪽에서만 성장한 세자들보다는 조금 더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 이해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책들 중에 현실적인 게 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좀 힘들어 하던데 현실적으로 저거 아니던데 하는 거를 찝어내가지고 한 대단한 업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자, 이 균역법은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은 진짜 극한 직업인 게 세금 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토지에서 나오는 토지세도 있고 특산물 내는 것도 있고요. 공납이라고 특산물도 있고 남성이라면 노동력 바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뭔가 어디 궁궐 담장 무너졌대. 저희 가서 저거 쌓아라.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자 전쟁 난다는데 가서 또 싸워라.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군역도 있고 노동하는 요역도 있는 건데 여기에 끌려가는 나이가 일단 국가에서 와라 이렇게 호출하면 바로 가야 되는 나이의 범위가 16살부터 60살이에요. 너무 길죠. 근데 대체로 모두가 농부인데 이런 거 너무 많이 끌려가면 내 본연의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가기 싫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여기를 안 가려면 실제 훈련이나 이 노동력에 동원되지 않으려면 대신에 나의 노동력 대신에 옷감을 바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군포라고 해요. 군포. 군역의 부담, 군역 대신에 내는 거를 군포라고 하는데 원래는 2필씩 내거든요. 2필. 여기 나와 있네요. 2필. 1년에 2필을 내야 되는데 이게 옷감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일반 집에서는 이거 2필 내는 거가 막 휘청휘청인데 보통은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또 3대가 모여 사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뭐 작은 아빠, 큰 아빠 같이 산다 그러면 집에 남자가 여럿이라면 한 집에서 군포를 막 10필, 12필 내는 경우도 있었겠죠. 감당 안 된다고요. 너무 비싼 거죠. 이것 때문에 막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 이거 군역이 일반인이 지기에는 너무 과해. 이걸 머릿수대로 이렇게 2필씩 매기면 어떡해. 그래서 2필에서 당시엔 파격적으로 50%를 삭감한 한 필로 내는 걸로 줄여줍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필씩 걷다가 한 필밖에 안 걷으면 구멍이 나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나는 게 있으면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더 걷는 방식을 써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개혁 정책 중에 하나고 사회 정책으로는 억울한 사람들 와서 이거 쳐라라고 하는 신문고를 부활시키고요. 근데 뭐 저건 좀 형식적인 거예요. 왜냐면 신문고가 궁궐 안에 있으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궁궐 안에 있으면 치러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백성을 사랑해 이런 걸 약간 어필하기 위한 액션에 가까운 거긴 했고 진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조가 본인 스스로도 나의 50년 치세 동안에 가장 잘한 거를 꼽아보자면 이것이 인노라라고 스스로 얘기한 것도 춘천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서울 한복판에 청계천 다시 복개되어 있잖아요. 청계천이 예전에는 그냥 개천이라고 불렸던 건데 옛날에 좀 더 낮았어요. 그 폭이 안쪽이. 지금이야 거기 양쪽에 담장이 있으니까 비 온다고 해서 거기로 물이 막 넘치고 이러진 않지만 옛날에 거기 밑에가 다 흙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사가 쌓이고 하면서 원래 한 이 정도로 깊어야 옆에 있는 민가에 물이 안 넘칠 텐데 계속 밑에 토사가 쓸려 내려오니까 깊이가 이렇게 얕아지는 거죠. 그럼 비가 좀 많이 오는 장맛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물이 넘쳐버리는 거라. 그러면 청계천 옆에 있는 집들에 맨날 물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고질적인 거였어요. 그 청계천 주변의 수재민들. 비만 왔다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어마어마했는데 야 이거를 옆에 이 뚝방을 쌓는다고 될 게 아니고 이 지금 강바닥에 너무 얕아. 수심이 너무 얕아서 그래. 밑에를 파자. 그래서 밑에 고여있는 이 흙들을 좀 파가지고 청계천의 수위를 깊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준천입니다. 이 준천이라고 하는 준설 작업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실제로 수재민을 많이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대단히 크게 평가받는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오래 통치를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초반에 있었던 거 리뉴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뭔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저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초반에도 백과사전 같은 책들이 있었지만 이제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새롭게 들어온 것들 많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모아서 동국 문헌 비고라고 하는 2차적인 백과사전 한번 싹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경국대전이 있지만 그거 성종 때 완성한 거잖아요. 조선의 9번째 임금 초반에.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서 이제 300년 정도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영조 치세기에는 경국대전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에 법의 구멍도 많이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법안도 있고 새로 생긴 법안도 있고 막 그래요. 뭐가 지금 많이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럼 이거 한번 업데이트 해야죠. 패치를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래서 만든 게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 같은 게 나와요. 이거는 이분이 또 장기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매진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한 게 많은데 이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어떤 이게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묻혀요. 많이 묻히는데 그리고 탕평도 성공적으로 행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다만 의미를 찾아보자면 영조의 탕평책이 조금 더 강력한 형태로 손자였던 정조한테로 넘어가요. 정조의 탕평책은 영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정조가 누구냐면 조선시대에 이만큼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정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랑 다른 면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다른 면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노력파 임금이었고 이 사람은 세손 시절부터 이 붕당의 갈등을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런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제로 자기 아버지 본체의 문제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사상 초유의 사태 아닌가요? 세자가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은 이 사건이 이 얼마나 쇼크였겠냐고요. 정조가 이거를 다 봐요. 다 봤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던 그 해에 정조 나이가 11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땡볕에 쌀통에 갇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사하는 걸 다 봤다는 얘기죠. 아무도 안 꺼내줬어요. 다들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입속 챙기느라고 아무도 아버지를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버지였다 한들 아빠가 그렇게 생으로 말라주는 걸 보는데 애가 어떻게 쇼크를 안 받겠어요. 이때 이 상처가 정조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트라우마가 됐겠죠. 정조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약간 불신, 근본적으로 사람 불신해요. 정조가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은 본인 한 명밖에 없죠. 엄마도 안 믿고 외가 식구들 다 안 믿고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못 믿으니까 모든 일은 내 손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무리하고 과로하게 되겠죠. 상당히 많은 무리를 하면서 하루에 한 3시간도 못 자는 생활을 25년을 지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조는 나중에 본인이 내가 뭔가 개혁적으로 뭔가를 해볼까 했던 그 시점에 안타깝게도 이 과로로
49살의 나이에 사망을 또 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세손이었던 꼬꼬마 시절부터 이게 얼마나 붕당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 얼마나 질이 멸렬하고 쓸데없는가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이 갈등을 경험을 합니다. 갈등을 경험을 하고 즉위하고 나서는 이 붕당의 주장이 너네가 하는 얘기 한번 얘기해봐. 내가 한번 그거 틀린지 맞는지 내가 한번 파악을 해줄게. 그래서 옳고 그른지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그거 내가 해주는 거죠. 임금이 해주는 거야. 판단은 임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강력한 탕평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정조가 한 탕평 정치를 준론탕평이라고 해요. 조금 더 세요. 모든 결정은 임금이 합니다. 여기에 토달면 안 됩니다. 옳고 그른 걸 아예 본인이 정해줍니다.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하죠. 임금에게 옳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왕의 눈치를 봐야겠고 이건 왕권이 강력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이 정치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능력 중시였어요. 지금 붕당이 문제야? 서로 각각이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나는 신경 안 써. 능력만 있으면 됐지 뭐. 그래서 나는 붕당 안 볼 거고 능력만 본다. 이런 걸 했고요. 실제로 정조가 약간의 모티브로 삼았던 약간의 롤모델로 삼았던 선왕이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사람. 물론 세종 같은 치세기를 보내진 않았지만 세종도 인재를 구함에 있어서 신분을 구애받지 않았죠. 장영실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사실은 장영실 정도 같은 그런 사람을 등용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재를 등용하는 데 신분을 안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조선시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그 서자 차별이 있어요. 첩자식, 첩의 아들은 그냥 아예 과거 시험 중에서 가장 출세가 보장받는 문과 시험이 있잖아요. 아예 문과 시험을 응시를 못하게 막아놓거든요. 첩자식을 차별하는 게 있어요. 아예 법으로 정해놨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서자라면 첩의 아들이라면 나는 문과 시험을 볼 수 없어요. 나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되는 그 잡과 시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인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똑똑한 서자들의 울분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길을 터준다면 나라에도 좋은 일이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죠.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궁궐 문턱을 넘어온 건데 얼마나 충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서얼허통이라는 걸 해줍니다. 서얼허통이라는 걸 해서 이 서자들도 문과시험 보고 궁궐에 들어와서 하급 관리였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도 창덕궁에 가면은 정조가 만들었던 또 규장각이라고 여기 나와요. 규장각이 있는데 여기 규장각이 여기 나오죠? 이 검소관이라고 하는 하급 관리들 일하는 관청 따로 딸려 있는데 규장각에 부속된 전각이에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서얼 출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서얼들이 우리가 좀 들어본 서얼들이에요.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라고 하는 훗날 우리가 실학자로 많이 아는 유명한 학자들이 다 서자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파격적인 어떤 인재 등용 제도 같은 거를 쓰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요.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높여주는 추승 사업에 반대한 파하고도 뭐 편의상 손을 잡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등극을 했을 때 사도세자가 죽을 때 아무것도 안 했거나 아니면 죽는데 숟가락 올렸던 사람들은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정조가 임금이 되는 게?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 근데 정조 스스로는 나는 공사구분 하는 사람이고 사사로이 나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되진 않는 거죠. 이게 실제로 감정적인 복수라기보다 사실 물론 영조가 정조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먼저 죽은 자기 큰아들의 아들로 호적을 좀 바꿔줘요. 호적을 좀 만져줍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도세자 아들로 등극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 알잖아요. 사도세자 아들인 거. 혈통이 그 혈통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정조 아들이 그리고 또 그 아들이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임금이 될 건데 계속해서 미치광이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정조 스스로도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건 경험에서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결국에는 기록만이 남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기록을 철저히 지워가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응징하면서 정조가 죽을 때가 되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당쟁의 희생자로 휘말려서 죽은 것처럼 묘사되는 구절들도 나와요.
약간의 기록을 편집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요. 굉장히 완벽한 왕권 강화를 추구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되게 강력한 정책을 추진을 했고 정조가 개혁했었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과거 시험 합격해서 와도 잘 안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방향에 나만 믿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문의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들 재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초계 문신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모아서 주로 이제 규장각에 모아놓고요. 초계 문신이라고 하는 걸로 선발을 해서 자기가 짠 프로그램을 돌려요. 과제하고 시험 보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하게 해요. 이거 한 3년 정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무사히 수료를 하면은 그때부터 정부의 요직에 등극을 하면서 승진을 거듭하는 거죠. 이게 한 정조 치세기에 10년 이상 유지가 됐고요. 졸업생은 한 130명 정도.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자 이거는 이 정조의 브레인들, 정조의 펜, 정조의 머리예요. 자 이제 머리는 맞춰놨는데 나를 지키는 보디가드, 칼 역할들도 뽑아놔야겠죠. 근데 기존의 금군들을 믿을 수가 없네. 다 어디 양반들 사병 출신이고 얘네들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뭘 믿고 내 뒤를 맡기지? 그래서 묵과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엄청난 무신들을 뽑아서 국왕 직속의 친위부대를 만들어요. 국왕이 직접 케어하는 친위부대인 장용령이라는 걸 만들고 이거를 두 덩어리로 뚝 나눠가지고 내영과 외영으로 나눠서 서울 쪽에다 내영을 두고요. 더 많은 숫자를 수원 화성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물론 이 장용령은 나중에 정조가 죽고 나면 바로 해산되는 군대이기도 하죠. 자, 규장각을 설치했어요. 원래는 왕실 도서관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장소로 여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규장각에 딸려있는 검서청에서도 검소관이라고 하는 서울 출신의 하급 관리를 선발을 해서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수원화성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수원화성을 정약용과 채지공을 시켜서 건립을 하게 하고요. 나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상징적인 도시로 구상은 합니다.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여기서 뭔가를 하지는 못했지만요. 이 수원화성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경제적으로는 정조는 그 후반부의 임금이라서 약간 자본주의, 상업 중심 이런 거에 눈을 좀 뜨고 있었어요. 우리 원래 농업을 제일 중요시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잘 살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이런 거에 눈뜬 흔적이 이 수원화성 세우는 과정에도 나와요. 원래 이 정도 성곽 세우려면 10년 정도 해야 돼요. 10년짜리 해야 되는데 2년 8개월 만에 완성을 하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가 원래는 이런 공사에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으면 이거 돈 주는 공사 아니에요. 나라에다가 바치는 노동력 세금인데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짓겠어요?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건데 당연히 속도도 안 나고 튼튼하게도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정조가 뭘 했냐면 수원화성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날 일당을 지급을 합니다. 뭐 많이 일한 사람한테 보너스도 주고요. 철철이 보약도 다려주고 하면서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10년짜리로 예측됐었던 공사가 2년 8개월 만에 끝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 논리에 눈을 조금 뜨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의 통공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서 유기전이라고 시전상인 서울에 6개의 공식적인 가게들 있죠. 요거 빼고 나머지 시전상인들이 원래는 이 허락받은 사람들만 장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노점상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시전 상인들이. 근데 그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자, 유기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6개 가게만 빼고는 다른 시전 상인들은 이제 금난정권 그거 하지 마. 노점을 걷어치울 수 있는 권리예요. 누가 여기서 장사를 했어 하는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해서 누구나 원하면 장사할 수 있게 해요. 상업을 진흥시키려는 시도를 또 한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정조도 편찬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 때 시작했었던 속대전을 더 크게 한번 크게 정리를 해서 영조 시기에 변화된 거를 또 모아가지고 자기가 리뉴얼해서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만들고요. 외교 문서를 다 모아가지고 동문희고라는 책도 만들고 아버지 사도세자가 관심이 많았던 그 종합 무예를 모아서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이런 책도 만들어요. 무술서입니다.
요거가 그림도 그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수원에 가면은 수원 화성 그 행궁 앞에서 이거 맨날 공연을 해요. 실제로 이 문서에 근거를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록에 있습니다.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들어갔는데 세손 시절부터 일기처럼 쓴 건데 왕이 돼서도 멈추지 않고 기록을 했어요. 대단히 특이한 기록이라서 정조의 개인 일기에서 국가의 공식 국정 일기록까지 비화가 되는 면이 있어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또 다른 왕이 직접 기록한 기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료들도 만들게 되더라. 정조 때 영정조 시기가 이상한 사건은 많았지만 이 두 시기를 묶어서 이 두 시기가 거의 75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를 조선 후반기에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름의 태평성대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바꿔 말하면 여기가 마지막이었어요.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는 그게 안 돼요. 저렇게 강력한 임금이 2명이나 연달아 출연을 하면은 억눌려 있었던 신하들이 여기서 조금만 벗어날 건덕지가 보이면 이거 놓치려고 하지 않겠죠. 정조 이후에 너무 어린 순조가 등극을 했을 때부터 신하들은 이제 왕권이 강해지지 않게 하는 데 집중을 조금 하면서 세도가 집안들이 등장을 합니다. 강력한 왕권에 시달리다가 이제 숨 좀 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영정조 시기로는 복귀할 수가 없게 되는데 정조 이후에 나온 순조가 있고 헌종이 있고 철종이 있죠. 순, 헌, 철 묶어가지고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세도정치.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 시점이고요. 자, 세도정치는 세도가 권세가 있는 가문이 모든 권력을 모아놓고서는 놓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자, 세도정치라고 하는 건 특정한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아주 강력한 임금이었던 영조와 정조 2명을 겪고 나서는 그 뒤에 나이 어린 임금이 등장을 하니까 다시는 이렇게 영정조가 되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러면서 세도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탕평이고 뭐고 지금 다 없어집니다. 너무 어린 임금들이 등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왕실의 외척을 중심으로 어리니까 누군가는 수렴청정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왕실 외척을 중심으로 소수의 유력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잡고 놓지 않는 세도정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권세가 너무 대단해서 나는 세도 떨어뜨린다라는 가문을 세도가라고 해요. 그래서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자, 순조, 헌종, 철종이 있고요.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입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죠. 영조가 66세에 재혼 당시에 정순왕후 16살이에요. 굉장히 어리죠. 그래서 정순왕후 집안이 수렴청정으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국정 상태는 정조가 개혁하기 이전으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순왕후가 죽고 나면은 순조 임금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또 나와가지고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요. 뒤에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그리고 다시 안동 김씨라는 식으로 이렇게 세도가의 가문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세도 정치 안 좋으니까 폐해라는 단어로 쓰는 거겠죠? 이것 때문에 조선 후반부가 상당히 흔들리는데 비변사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비변사. 이거 원래 뭐냐면 저거 원래 임시로 만드는 국방기구예요. 전쟁 나거나 했을 때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기구인데 우리가 임진왜란이니 병자호란이 이런 거 겪으면서 이거를 수습하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안 없어지고 이게 계속 상설기구처럼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원래는 의정부가 해야 되는 것도 다 비변사에 가서 하고 다른 행정기구에서 해야 되는 것도 다 비변사에 가서 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방부가 행정부 기능을 다 하는 거죠. 상당히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비변사라고 하는 임시국방관청이 상설기구가 돼서 의정부를 능가하는 집단으로 점점 커집니다. 이거를 비변사의 비대하다, 뭐 가다하다 이런 식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데 이러면서 쭉쭉쭉쭉 가면서 나중에 여기에 굉장히 소수의 외척의 세도 가문이 들어가면서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이들이 권력을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비변사를 쓰게 됩니다. 악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부정부패는 만연을 하겠고요. 과거 시험장은 그냥 대놓고 파라솔 같은 우산 펴놓고서는 시험은 내가 보는데 옆에 대리로 답안지 써주는 사람들 한 대여섯 명 붙어가지고 같이 쓴대요. 아무도 잡지 않는답니다. 이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관직을 돈 주고 파는 매관 매직이 엄청 성행을 하고요. 당연히 세금제도 엉망진창이겠죠. 삼정이 문란하더라. 너무 정상적이지 않더라.
토지 세금 전정, 군사 세금인 군정, 그리고 그 곡식이 없을 때 빌려주는 환곡이라는 게 있는데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악용이 돼요. 필요하지 않는데 억지로 쌀을 빌려가게 해서 그 쌀 열어보면 반은 모래 껍데기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너가 빌려간 거에 더블로 갚아, 무슨 고리대금처럼 이거를 억지로 쓰게 하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 살기 힘드니까 저항을 해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 아니야? 하면서 도둑이 되거나 여기저기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크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순조 때 일어났었던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자, 세도 정치 시기에 수탈도 수탈인데 이 사람들이 있는 저 서북 지역이, 평안도 지역이 옛날부터 대대로 약간 차별을 받기도 해요. 차별을 받았던 지역이었어요. 반란이 일어났었던 지역이기도 했었고, 위에서 자꾸 이제 북방 유목민족이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글자도 못 읽는데 이러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중앙에서 등극을 안 시키려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 차별을 조금 했었던 거죠.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이때 몰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라는 사람과 우군칙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농민이랑 상인이랑 노동자랑 여기 일대 사람들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쭉쭉쭉 일어나서 정주성 등등등 이북 지역을 거의 꼴떡꼴떡 삼키면서 잘 왔었는데 결국에는 광군한테 진압이 되기는 해요. 이게 처음에 신호탄을 쐈던 사건이에요.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 굉장히 중요한데, 평안도는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북쪽에 있는데 임술 농민 봉기는 진주거든요. 그럼 완전 아래쪽이네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50년 지나는 동안에 저기 위에서부터 저기 아래까지 봉기의 열풍이 50년 동안 계속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전히 살기는 힘들었구나.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철종 때.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라는 거의 탐관 오리의 스탠다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의 수탈이 너무나 지독해서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몰락한 양반을 중심으로 진주에서 크게 봉기가 일어났고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철종이 아니 원래 이런 거 봉기 일으키면 죽는 거 알 텐데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겠냐. 뭔가 얘 문제 있는 거 아니니? 하고 조사단을 보내요. 박규수라는 사람을 안핵사로 보내서 사건의 자초지정을 알아보게 하는데 보니까 얘가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얘가 잘못했네. 그래서 사건의 주모자는 죽여야겠지만 나라에서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삼정이정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삼정의 문란을 이거를 우리가 바로 한번 잡아보자 하고 약속은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삼정이정청은 4개월 만에 폐지가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실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순헌철에 이어질 때까지 사람들의 생활이 계속 무지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선시대 후반에 농민들 살기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불안하면 종교의 귀의를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 망하거나 불안정할 때는 예언사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돌아요. 조선 후기의 사회 혼란으로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이라는 책과 미륵신앙, 이거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래부처님이에요. 언젠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구제해준다는 미래부처님입니다. 이 신앙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요. 새롭게 바다 건너 들어오는 해외 종교들이 있습니다.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던 천주교가 있는데 청나라에 다녀왔었던 사신들이 이 성경책자죠, 일종의. 요거를 소개를 한 건데 처음에는 학문으로 공부를 하다가 요거 읽다 보니까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데 한국의 천주교가 특이한 게 그 서양 사람들, 프랑스나 이런 신부님들이 와서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책자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생적으로 그 신자들이 생겼어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약전이라는 다소 익숙한 이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정약용 집안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로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외국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평등하다는 사상이 있잖아요. 평등해. 평등하고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야. 이게 사람들한테 너무 마음을 막 후벼 파면서 너무 들어오는 거죠. 야, 이렇게 좋은 말이 있네. 아, 이렇게 좋은 거가 있었어. 하면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하면서 신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혹세무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을 또 다른 거를 믿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거 불교랑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했고요. 탄압이 무척 심했죠.
왜냐면 우리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니까 제사 안 지내죠? 조상에 대한 제사 안 지내고 신주를 모시는 거를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어? 하면서 이게 약간 우리의 정서에 안 맞았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조 때 신해박해라고 있어요. 진산 사건이라고 있는데 조상에 대한 제사랑 신주 모시는 거를 거부하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신주를 불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제 생각에는 이걸 또 뭐 불태우기까지 했나 싶어요. 너무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거를 현대인인 제가 봐도 아이 뭐 저거를 태우기까지 하지? 하고 조금 찜찜하게 느낌이 드는데 요때 사람들은 보면서 엄청 충격받았겠죠. 저런 불효자가 다 있나. 이러면서 요 사건이 조정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결국 이 사람들 처형당해요.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근데 정조는 아니 뭐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뭐 얘네들 처형하는 선에서 끝내자 확산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조용히 끝나요. 근데 문제는 정조 뒤에 순조 때입니다. 신유박해. 순조가 즉위하고 나서 노론 벽파가 남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남인들이 대거 믿고 있었던 천주교를 박해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정약용 집안이 다 천주교 거의 신자였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또 쓸고 지나가면서 이가환, 이승훈, 정약종 등이 처형이 되고요. 이 정약용 셋째 형이에요. 정약종. 그러면서 정약용도 너도 천주쟁이지 하면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정약용은 유배 가서 다시는 못 돌아오죠. 유배 생활을 18년을 합니다. 18년. 다시는 중앙정계에 복귀하지 못했고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란 또 충격적인 쇼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황사영이라는 신자가 베이징에 있었던 프랑스 신부님한테 지금 여기서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군대를 움직여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려다 걸린 사건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그래 뭐 이 사람들 많이 죽었으니까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 군대를 우리나라에 끌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건 사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반역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집니다. 뭐 얘네들은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무슨 박해가 쭉쭉쭉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해박해가 있고 병호박해가 있고 언급되지 않으나 여기 밑에 병인양요에 있었던 병인박해가 또 크게 있습니다. 쭉쭉쭉쭉 박해가 있어요. 대체로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정하상 등등등 신도와 신부가 처형되었다. 정약종 아들이에요. 정약종 아들, 정약용의 조카입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서 이 병호박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이라고 있어요.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소년 시절부터 신부가 된 김대건이 있는데 김대건 신부는 결국에 순교를 했고요.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김대건 신부의 몸의 곳곳의 일부가 지금 성당 같은 데도 안치가 되어 있죠. 해화동에 해화동 성당에 가면은 김대건 신부의 두개골이 있어요. 두개골을 가지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 관련된 얘기도 쭉 나오고 있고 자 이걸 서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항을 해서 우리도 우리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종교와 사상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밑에 동학입니다. 동학. 철종 때 최재우라는 사람이 서학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동학을 창시했는데 좋다는 거 다 끌어온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울림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을 모시고 시천주, 인내천 등등 평등 사상을 탑재를 하고 있었고 인내천은 뭐냐면 사람은 모두 하늘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너무 차별받고 탄압받았던 사람들한테 한 줄기 빛 같은 얘기였고 유교, 불교, 유불선을 다 모아서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있잖아요. 여기에 좋은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민간 신앙의 플러스적인 거를 다 끌어들입니다. 당연히 민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경주를 지방으로 아래쪽에 삼남 지방에 굉장한 기세로 퍼지게 되고 당연히 이것도 탄압받아요. 혹세무민,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죄목으로 제1대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시켜 버리는데 나중에 2대 교주로 올라간 최시영이 이 최재우가 지었던 동경대전이랑 용담유사라는 거를 이 교리를 정리해가지고 일종의 바이블을 출판을 하게 되고요. 포접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교단을 또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동학은 나중에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아직도 있어요. 민족의 사상 같은 걸로 남아있고요. 이 천도교의 3대 교주로 등극했었던 사람이 손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한 번 더 다루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 후반의 정치 얘기를 쭉 봤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후반이 됐을 때 중요한 몇 가지의 당쟁, 붕당 정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흐름이 나오면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탕평이 나왔는데 강력한 탕평을 구사했었던 사람들 2명이 죽고 나서 영종조 이후부터는 세도 정치가 또 등장을 하고 시대가 또 바뀌다 보니까 외부 문물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와 또 하필이면 맞물리는 바람에 굉장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서구권에서 슬슬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평등사상이나 이런 게 들어오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순탄하지 않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던 외부의 침략의 시기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조선시대 후반의 정치 부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경제 부분이랑 사회 부분이 정확히 후반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